네, 오늘은 8장 모자보건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 사업을 크게 둘로 나누면은 내용별 사업과 대상자별 사업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내용별 사업으로는 뭐 감염병 관리, 만성퇴행성 질병 관리, 뭐 건강증 사업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대상자별 사업은 인구층 중에서도 누굴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구분한 사업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학생, 산업장, 근로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죠. 오늘 8장에서 볼 부분은 우리가 대상자별 사업 중에서도 우리가 모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모자보건 사업 대상자에서 나온 부분이 있죠. 모자보건 사업 대상을 넓게 볼 수도 있고 좁게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넓게 보자면 모성을 넓게 보자면 초경부터 폐경, 즉 가임 여성 전원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임 여성의 범위가 일반적으로는 15세에서 49세를 얘기하고요. 우리가 현실적인 분만을 감안했을 때 15세에서 44세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15세, 49세 이렇게 나와도 맞고요. 15세에서 44세라고 그래도 크게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은 의미의 모성에 대한 범위는 학자마다 다소 견해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좁은 범위로 모성을 보자면 임신, 수유, 우리가 임신, 분만, 수유 기에 있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를 우리가 좁은 범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유아 같은 경우는 넓은 범위를 보자면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교재에 청소년기까지라고 그랬는데 뭐 14세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 18세까지 우리 성인이 되기 전까지를 넓은 범위로 볼 수 있고요. 좁은 범위로는 출생에서부터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즉 학교보건사업 대상이 되기 전까지를 우리가 좁은 범위로 봅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 잘 정리하시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모자보건 사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법이 모자보건법이거든요. 우리가 모자보건법에서는 사업 대상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우리가 모성을 광의, 협의 이렇게 나눠졌는데 일단 모자보건법에서는 협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신, 여러분들 모자보건법에서는 협의 대상인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명시했냐면 임신, 분만, 그 다음 출산에서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이렇게 명시했고요. 아동, 영유아에 대한 기준은 광의, 협의가 있잖아요. 일단 모자보건법에서는 협의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미취학아동이니까 만 6세, 즉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넓은 의미, 좁은 의미 정리하시고,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은 좁은 의미의 대상을 우리가 사업 대상으로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모성의 범위, 그 다음에 영유아, 즉 아동의 범위 어떻게 규정을 했는가 알아두셔야 되겠죠. 예, 그 밖에 모자보건법에서는 우리가 용어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용어에 임산부, 영유아, 신생아, 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이런 용어들을 정의 내렸는데 이 용어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임산부라고 그러는 것은 임신에서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의 여성을 임산부라는 것이 임부 플러스 산부 아니겠어요? 그래서 임신에서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여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영유아는 출생에서부터 분만 6년까지 만 6세까지, 그다음에 신생아는 출생에서부터 28일 일하래도 되고 우리가 4주까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미숙아는 여러분들 미숙아하고 조산아가 사실은 구분돼야 되지만 이론적으로는 구분하지만 모자보건법에서는 조산아를 포함해서 미숙아로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미숙아는 임신 주수로 보자면 37주 미만에 출생했거나 그다음에 몸무게로 보자면 2.5kg 즉 2,500g 미만인 자를 미숙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여러분들 그 모자보건법에서는 미숙아에 대한 정의를 내렸거든요. 모자보건법에서 정의 내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수가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임신 주수가 우리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거나 체중이 많이 나갈 때를 과수가라고 그러는데 임신 주수로는 43주 이상 분만했거나 몸무게로 보자면 4.5kg 이상을 과수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숙아하고 과수가에 대한 기준 알아주고요. 그러니까 미숙아하고 과수가 중간이 우리가 그 사이가 정상하겠죠. 그러니까 정상화 같은 경우는 체중으로 보자면 2.5kg부터 4.5까지
예, 그 사이가 정상분만. 주수를 보자면은 38주부터 42주까지가 정상분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상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선처서 이상한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모자보건법에서 우리가 용어 정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도 필수적으로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모자보건 사업의 중요성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상자별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모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고, 학생, 뭐 성인, 또 노동자, 뭐 여러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다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 모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의 중요성을 보자면 우리가 첫 번째로 사업 대상 인구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넓게 보자면은 전체 인구의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상 인구가 많다는 걸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업 대상 인구 중에서 우리가 모성도 있고 학동도 있고 성인 여러 층이 있는데 건강상 가장 취약 대상이 우리가 모성과 영유아예요. 영유아가 가장 취약하고 그 다음이 모성이거든요. 그래서 건강상 취약 대상으로 한다는 면에서도 중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것. 네 번째가 국가 건강 육성의 기초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 국가가 전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린 나이에서 건강해야지 성인 돼서도 건강한 거고요. 그다음에 모성이 건강해야지 다음 세대도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 건강 육성 차원에서도 기초가 되고, 또한 모자에 걸리는 질병은 대부분 예방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방한다는 것이 치료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겠죠. 그래서 비용가 면에서도 아주 효율적이다는 것, 대부분이 예방 가능한 질병이라는 면에서 효율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자 건강, 우리가 모자 보건 사업은 지금 세대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까지, 즉 장기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면에서도 중요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자 보건 사업이 모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학동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보다 이러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다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자 보건 사업의 내용에서 나온 부분이 있죠. 모자 보건 사업의 내용은 아주 광범위한데 문제로 주로 출제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지역사회 보건에서도 특히 보건소에서 하는 모자 보건 사업 위주로 우리가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도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 모자 보건 사업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채택한 사업이 어떠한 사업들이 들어가는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다뤄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건소 업무는 저 앞에서 봤거든요. 주요 업무가 16가지가 채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이 모자보건과 가족계획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모자보건 사업 내용으로는 어떤 게 명시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모자보건 사업으로는 임산부, 산정관리, 산후관리, 분만관리 들어가고요. 응급처치 이렇게 들어가고, 영유아 같은 경우는 건강관리, 예방접종 사업 들어가죠. 그 다음에 피임시술과 피임약제 보급 사업 들어가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유념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임수술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불임수술이 빠졌어요. 그래서 피임시술과 피임약제 보급 사업 들어가고, 부인과 질병, 그에 관련된 질병 예방에 관한 것. 여러분들 여기서 유념하셔야 되는 것이 문제를 위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걸 치료라고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예방 사업이 들어갔다는 것. 그 다음에 장애 아동의 발생 예방과 건강관리 사업 들어가죠. 여러분들 여기서도 장애 아동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애를 치료한다던가 이런 거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중점 사업이 예방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장애 예방 사업 들어가고, 또 보건에 관한 지도 교육, 연구, 홍보, 뭐 통계 관리 이런 사업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우리가 모자보건 사업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지역보건법에 의한 모자보건 사업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가 모자보건 사업은 광범위하지만 국가가 채택한 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업이다는 것 정리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모자보건 지표로 갑니다. 이 부분은 출제 빈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암기가 요구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모자보건 지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모자보건 지표라고 하는 것이 모자와 관련된 보건 지표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자보건 사업할 때 우리가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뭐 이런 거 평가할 때도 이용되고요. 또 지역 간의 국가 간의 모자보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비교할 때도 이용되는 것이 우리가 모자보건 지표입니다. 그래서 모자보건 사업할 때, 모자보건 사업 수준 비교할 때 뭐 이런 데 이용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모자보건 지표, 우리 여러 가지 지표가 있잖아요. 먼저 우리 조출생률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앞에 조가 보통조예요. 그래서 보통 출생률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크루드 레이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CBR 이렇게 약자로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조가 붙으면은 우리가 보통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 레이트 중에서도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레이트를 조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가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출생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 출생률. 요 조가 들어가면은 다 분모가 인구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레이트를 조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조 출생률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는 출생아의 규모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출생아 수 곱하기 1000 이렇게 구하거든요. 인구 1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출생아 수의 규모가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얘기를 합니다. 이 조출생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자보건 사업 중에서도 특히 가족계획 사업 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가족계획 사업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은 출산 장려 정책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출생률이 얼마나 증가됐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물을 때가 있고요. 이게 가장 널리 활용되는 출생 지표고 요거하고 꼭 구분해서 답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일반 출산율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출산율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요 일반하고 요 조출생률은 보통 출생률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보통 출생률하고 일반 출산율은 좀 다른 거예요. 일반자가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요 조출생률은 인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서 출생 규모를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인구 구조가 다른 지역을 비교하려고 그런다. 이럴 때는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농어촌에는 노인이 많고 도심에는 젊은 층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출생아 수의 규모를 비교하고자 할 때 똑같은 기준이 되지 않겠죠. 인구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하지 않더라도 도심에서 조출생률이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지역에 우리가 최근에 몇 년간의 어떤 출생률의 변화 이런 거 볼 때는 사용하는데 비교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할 때는 우리가 이 인구 대신 누가 들어가냐면 가임 인구, 가임 여성 인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임 여성 인구. 그래서 인구 중에서 임신 가능한 여성만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출생아수 곱하기 1000 이렇게 구해본 거를 일반 출산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는 일반 출생률이라고 그럽니다. 출생률. 그래서 이 일반 출생률 같은 경우에는 인구 구조가 다른 지역 간의 출생 규모를 비교할 때, 이럴 때 주로 이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를 우리가 이걸 물었는가, 요걸 물었는가 잘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합계 출산율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 합계 출산율, 총 재생산율, 뭐 순재생산율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특히 우리 뭘 볼 때 이용하냐면 다음 세대 인구가 늘 건가 줄 건가를 볼 때 이용됩니다. 여러분들 합계는 넣어도 되고 빼도 돼요. 그래서 합계가 들어가도 되고 우리 토탈이니까 총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겠죠. 총 출산율 다 똑같은 거예요. 또는 합계나 총은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산율이라고도 그러죠.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산율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는 생산율이라고 나와요. 생산율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산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총재생산율, 총은 생략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재생산율이라는 게 있고 재생산율이 있고 그 다음에 재생산율 앞에 순을 붙이는 게 있어요. 재생산율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는 우리 뭘 보려고 그러는 거냐면 다음 세대 인구가 늘 건가 줄 건가 이걸 알아볼 때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출생 수준을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얘는 다음 세대 인구가 늘 건가 줄 건가를 예측할 때 이용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모자보건 사업 중에서도 가족계획 사업 할 때 중요한 지표로 쓰고 있겠죠.
여러분들 요 생산율, 일명 출산율이라고도 해서 이거는 가임 여성 한 명이 낳는 평균적인 아이 수가 몇 명인가 요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할 때 가임 여성이 될 거고 가임 여성. 그다음에 분자로는 아이 수가 들어가겠죠. 아이 수. 이 여성이 낳은 아이 수. 요건 뒤에 곱하기 얼마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임 여성 한 명이 낳는 평균적인 아이 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한 명의 가임 여성이 두 명의 아이를 낳아야지 지금 현재 인구가 유지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생산율이라는 게 있고요. 생산율 앞에 제가 붙으면은 다음 세대 또 아이를 낳을 여자아이만 고려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산율에다가 여자아이만 고려한 거기 때문에 아이수 분의 여자아이예요. 여자 아이수. 그러니까 요거는 말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한 명의 가임 여성이 낳는 여자아이의 평균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자아이를 평균적으로 몇 명을 낳는가. 요걸 본 것을 우리가 재생산율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교재 보시면은 뭐 출생수분의 여자아이수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수분의 여자아이수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생산율 앞에 순을 넣기도 하거든요. 요 순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요 재생산율이 가임 여성 한 명이 낳는 여자아이의 평균수라고 그랬죠. 근데 이 여자아이가 다음 세대 가임 여성이 될 때까지 생존율을 고려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다 가임 여성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요 순재생산율이라는 것은 재생산율에다가 뭘 곱해서 구하냐면, 우리가 가임 여성 시까지의 생존수 요거를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 보시면은 여아 출생수 분의 가임 연령 시의 생존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곱하기는 뭐라고 그래도 되냐면 가임 여성이 될 때까지의 생존율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해주면 우리가 순재생산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율과 재생산율, 순재생산율 요거 잘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요거는 그 아이 수, 요거는 여자아이 수, 요거는 다음 세대 가임 여성이 될 여자아이 수를 평균적으로 몇 명을 낳는가 요걸 본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 요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이거를 많이 쓰지만 얘가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 가임 여성, 다음 세대 인구가 늘 건가 줄 건가 요걸 볼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순재생산율이 1이 나올 수도 있고 1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 1 이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1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세대 가임 여성하고 다음 세대 가임 여성 수가 똑같다는 거예요. 인구 증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1 이상이 나오면은 다음 세대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가임 여성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 1 이하면 줄어드니까 감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출생률이라던가 일반 출생률, 출생률이라고도 하고 출산율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현재의 출생 수준 알아볼 때 이용하는데 우리가 둘의 성격이 어떤가 비교해 주셔야 되고 다음 세대 인구가 늘 건가 줄 건가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한 재생산 지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생산 지표에는 생산율, 재생산율, 순재생산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생산율, 재생산율, 순재생산율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우리 어떻게 구하는가 알아보시고 가장 중요한 지표는 요거예요. 1일 수도 있고 1 이상일 수 있고 1 이하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예, 그 밖에 모자와 관련된 사망 지표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사망과 관련해서 우리가 모자 복원에 사용되는 사망 지표는 모성과 영유아와 관련된 사망 지표면 다 이용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렵지만 대부분을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우리가 먼저 모성 사망률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모성 사망률을 구하는 공식을 보시면은 분모로 들어가는 것이 특정 연도의 총 출산수. 근데 이건 출산수라고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서 우리가 출산이라는 용어가 있고 우리가 출생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출생. 요 출산은 출생에다가
에다가 사상까지를 포함한 거예요. 사상까지. 그래서 이 출산이라는 용어하고 출생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엄밀히 이 통계를 낼 때는 명확히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 출산수 이렇게 들어갔는데 출산수를 넣어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요게 그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요 출생수라고 바꿔 주셔야 돼요. 출생수. 그래서 출생수 분의 모성사망수입니다. 근데 분자로 들어가는 모성사망수에 들어가는 것이 임신분만 산욕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숫자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임신분만 산욕과 관련해서 사망했어야지만 여기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임신으로 인해서 출혈로 사망했다. 이거는 모성사망에 들어가겠죠. 근데 임신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출혈로 사망했다. 이런 것들은 모성사망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원인이 임신분만 산욕과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관련해서 사망했어야지 우리가 모성사망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자에 어떠한 사망만 들어가는가 알아보시고 여러분들 이 보건통계의 기본수가 대부분은 1000이거든요. 근데 모성사망 수치는 워낙 적게 나오기 때문에 기본수가 만이에요. 곱하기 만 이렇게 구하고 우리가 아주 적은 나라는 10만으로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재는 곱하기 10만을 했잖아요. 근데 기본수는 만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만. 우리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10만을 기준으로 해서 구하기도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영아 사망률로 가도록 하자. 여러분들 영아 사망률은 사망지표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지표예요. 왜냐하면 연령대 중에서도 보건의 가장 취약 대상이 영아입니다. 태어나서 우리 1세 미만까지를 영아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건지표 중에서 우리 비교할 때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된다는 것 우선 알아두시고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분모로는 출생수. 그러니까 모성사망이나 영아사망이나 다 출생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출생수 분의 영아사망수. 여기서 영아사망이라는 것이 태어나서부터 1세 미만. 우리 통계에서 1세에는 365일이 되는 날을 1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1세 미만이니까 364일까지 그 안에 사망한 아이 수만 얘기하는 거죠. 곱하기 1000 이렇게 구한다는 것. 근데 이 영아가 워낙 경제 상태, 보건 상태, 예방 수준, 보건 수준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된다는 것 알아두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영아 후기 사망률로 가도록 하죠. 여러분 영아 사망이 아주 대표적인 지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영아 사망률 자체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영아 사망률을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1년, 그죠? 365일 전까지가 여기가 영아라고 그랬죠. 영아 사망률을 몇 부분으로 나누자면 우리가 요 4주를 기준으로 해서 4주까지가 신생아라고 그랬잖아요. 28일까지. 그래서 4주까지가 신생아, 우리가 신생아 사망률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요 4주부터 1년까지를 영아기 중에 뒷부분이라고 그래서 영아 후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신생아 다음이라고 그래서 후기 신생아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영아 후기라고 나오기도 하고 후기 신생아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영아 우리가 후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아 사망률을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신생아 사망률과 영아 후기 사망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걸 나누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이 영아 사망률 자체가 중요한 아주 민감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둘로 나눈 이유는 이 신생아 쪽으로 갈수록 사망 원인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문제가 주로 원인이에요. 선천적 문제. 그죠? 유전의 문제가 있다던가 태내 건강 문제가 있었다던가 이런 것들이고요. 예, 이 뒤로 갈수록은 후천적인 문제예요. 우리 후천적. 그래서 감염증이 있었다던가 영양결핍증이 있었다던가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면은 영아 사망률 자체도 선진국 중국 차이가 크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은 영아 사망률 중에 대다수가 요 신생아 사망률을 차지하고요. 후진국으로 갈수록은 영아 사망률 자체도 크거니와 둘 다 선진국에 비해서 다 높은데 특히 영아 후기에서 사망률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아 후기, 신생아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이유는 우리 영아 사망률의 주요 원인이 선천적인 문제인가, 주요 원인이 후천적인 문제인가에 따라서 보건 사업이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둘로 구분해서 보기도 한다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신생아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요 일주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일주. 그래서 요 일주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초생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일주부터 요 사주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신생아 뒷부분이라고 그래서 신생아 후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생아 사망률도 둘로 구분하자면 우리가 초생아 사망률, 그 다음에 신생아 후기 사망률. 우리 교재에 후기 신생아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용어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신생아 후기라고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영아 후기하고 후기 신생아가 같은 거고요. 일주부터 즉 7일부터 4주까지는 우리가 신생아기 중에 뒷부분이라고 그래서 신생아 후기예요. 그래서 후기 신생아하고 신생아 후기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신생아 후기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후기 사망률로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러면은 요거는 왜 나눌 필요가 있냐면 여러분들 신생아 사망의 주요 원인이 선천적인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둘로 나눴을 때 특히 초생아 사망은 대부분이 우리가 선천적인 문제, 유전이라던가 태내 건강 문제예요. 근데 요 신생아 후기, 즉 우리가 신생아 후기의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선천적인 문제도 주요 원인이지만 특히나 이 부분의 특징이 분만시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원인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보건 사업이 시급한가 이런 걸 평가하려면은 우리가 영아 사망률도 몇 가지 이렇게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봤더니 초생아 사망률이 높다. 어떤 보건 사업이 시급하냐? 우리가 유전적인 문제는 어찌할 수 없겠죠. 산정 관리가 아주 시급하거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요 신생아 후기의 사망률이 높았다. 그러면은 대부분 출산과 관련된 요인이 많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분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구나 이런 걸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영아 후기의 사망률이 높았다. 그러면은 대부분 후천적이라 그랬죠. 감염증이나 영양실조 이런 게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업이 시급하다고 평가할 수 있냐면 환경위생관리라던가 예방접종 사업이 우리가 좀 더 강화돼야 된다. 우리가 시급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어디까지 다룬 거냐면 그 후기 신생아 사망률까지 다룬 거예요. 그 다음에 제1주상기 사망률 보더라죠. 우리 주상기 사망률이 1주상기가 있고 2주상기가 있죠. 우리나라가 쓰는 게 1주상기, WHO에 사용하는 것이 2주상기 사망률이에요. 문제가 나왔을 때 아무 얘기 없으면은 1주상기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가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2주상기라는 말이 나오거나 WHO라는 말이 나왔을 때만 2주상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1주상기 사망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출생아수 분의 우리가 주상기 1주상기는 임신 28주 이후부터 우리가 임신 28주 이후에 태내에서 사망하는 것을 사산수라고 그러는 거죠. 28주 이후에 28주 이후의 사망부터 생후 1주까지의 사망을 주상기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구한 값을 우리 주상기 사망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우리 교재에 분모에 출생아수가 들어갔잖아요. 여기서는 출산수를 계산해도 돼요. 그래서 이거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출산수하고 출생수가 똑같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 통계 내는 곳에서는 우리 출생수를 써서 내기도 하고 출산수를 써서도 내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출생수를 넣어야지 답이 나오는 게 있고 출산수를 넣어야지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모는 출산 다 쓴다는 거 알으시고 1주상기 같은 경우는 28주 이후부터 생후 1주까지의 사망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임신 후반기부터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사망하는 게 주요 원인이잖아요. 요 사이에 사망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봤더니
대부분 미숙아가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 선천적 이상, 염색체 이상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랬는데 이런 사망도 많지만 우리나라 통계치로는 미숙아가 가장 많은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상기 사망은 분모로 들어가는 것이 출생수. 이것도 출생수 넣어도 되고 출산수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출생수, 출산수 다 쓴다는 것. 근데 이주상기 같은 경우에는 임신 20주 이후부터 생후 4주까지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WHO에서 사용하는 주상기라는 것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산율로 넘어가도록 하죠. 사산율. 여러분들 사산율이라는 것이 출생수 분의 28주 이후의 사망수라고 그랬죠. 교재에 조금 용어를 바꿔야 되는 게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요 사산율도 분모가 출생수가 아니라 출산수로 넣으셔야 돼요. 출산수. 이거 반드시 바꿔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생수라면 아마 답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 사산율이라는 게 있고요. 사산비라는 게 있어요. 비. 이건 레이트고 이건 레이티오예요. 이건 상호 두 가지 비교한 거고 요거는 전체 중에서 차지한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똑같지 않은데 요 사산율은 우리 교재에 요 분모가 출생수가 들어갔잖아요. 이거 반드시 출산수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출산수. 출산수는 출생에다가 사산수를 더한 값이에요. 그 분에 요 분자로 들어가는 게 28주 이후에 우리 28주 이상의 사망수 결국은 사산수죠. 사산수예요.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는 값이죠. 말하자면 출산수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산수가 차지한 비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율이 되는 거죠. 사산율. 그런데 사산비 이렇게 얘기하면은 두 가지를 상호 배타적인 걸 비교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사산비야지 요 분모에 들어가는 게 출생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출생수. 요 분자로 들어가는 게 사산수인 거예요. 사산수. 그래서 요 사산율은 출산수가 들어가야 되고요. 사산비는 출생수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거 교재를 약간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출생수가 아니라 출산수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알파 인덱스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알파 인덱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알파 인덱스는 뭐하고 관계있냐면 요 영아 사망률 여러분들 영아 사망률도 중요하지만 영아 사망률 중에 이 신생아가 차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요거를 보는 것을 알파 인덱스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알파 인덱스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요거분의 요거인 거예요. 신생아 수분의 영아 사망수 이렇게. 그래서 알파 인덱스는 신생아 수분의 영아 사망수 이렇게 구하는 값인데 결국은 이 영아 사망에서 신생아가 사망한 것이 어느 정도 차지했는가 이걸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알파 인덱스 값 같은 경우에는 이 영아 후기 사망률이 제로일 때 얼마가 나오냐?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영아 사망 중에서 선진국은 대부분 신생아 사망이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은 이론적인 값이에요. 실제로 여기가 제로인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1이 이론적인 값이고 1에 가까울수록은 영아 후기 사망률이 없다는 거니까 보건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알파 인덱스 값이 크게 나온다는 것은 신생아 수분의 영아 사망수 이렇게 구하는 값이 크게 나온다는 것은 영아 후기에서 차지하는 값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후천적인 문제로 인한 사망이 많다는 거죠. 보건 후진국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 인덱스 어떻게 구하는가? 우리가 어떨수록 보건 수준이 높은가 낮은가? 이거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사망률이라는 게 있죠. 조사망률. 여러분들 우리 저기 앞에서 국가 간에 비교할 때 이용하는 3대 종합지표가 있었잖아요. 조사망, 그 다음에 비례사망지수, 평균수명 이렇게 이용된다 그랬죠.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게 조사망률입니다. 근데 조사망률은 우리 어디서 했냐면 우리가 저 앞에서 우리가 통계에 관한 것을 할 때 다뤘어요 이미.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조사망률은 여러분들 조가 들어가면 분모가 인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구수분의 총사망수니까 연간 사망자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간 사망자 수 안에는 뭐 1세 때 사망한 사람, 2세 때 사망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총사망수가 들어가니까 종합지표로 이용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앞에서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라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 저기 앞쪽에서 통계할 때 다뤘는데요. 조호 사망률을 이렇게 비교하려고 보니까 인구 구조가 크게 다르다. 이럴 때는 인구 구조를 표준화시켜서 구해본 조호 사망률을 뭐라 그러냐면 표준화 사망률이라고 그 표준화 사망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조호 사망률에 대한 거는 우리 앞에서도 언급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아비. 여러분들 모아비라는 것은 가임 여성분의 아이수예요. 여기서 아이수는 0세에서 4세 인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비에서 나는데 성비는 사실은 모자보건 사업할 때 이용된다기보다 인구조절 사업할 때 이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비 같은 경우에는 비잖아요. 이것도 레이티온 거죠. 두 가지 상호배타적인 걸 비교하는 값이에요. 그러면 성비라고 하는 것은 요 두 가지를 비교하되 성 뭐 두 가지밖에 없죠. 근데 기준이 되는 게 분모로 들어가는 것이고 관찰이 되는 게 분자로 갑니다. 우리가 기준되는 값이 여자수예요. 여자수. 그 다음에 관찰 대상이 남자수입니다. 남자수 곱하기 100. 그러니까 읽을 때 여자 100에 대한 남자수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가 분모로 들어간 이유가 남자의 사망률이 높아요. 모든 연령층에서. 그래서 남자 수가 많이 변동되다 보니까 기준값을 여자로 했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만약에 여자 수, 남자 수 똑같다. 성비가 100인 거죠. 100보다 크다. 남자 수가 많은 거고 100보다 적다. 여자 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성비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는데 1차 성비는 태아 성비예요. 우리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태아 성비는 늘 남자 수가 많도록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고요. 출생시 성비, 여기 2차 성비입니다. 이것도 남자 수가 늘 많도록 돼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여아 인공 유산율이 높기 때문에 자연적인 2차 성비에 비해서 성비가 더 높게 나와요. 사실은 더 높게 나오죠. 그래서 자연적으로도 남자 숫자가 많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장래 인구 추정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3차 성비는 현재 인구의 성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인구의 성비는 결혼 정년기까지는 남자 수가 많아요. 100보다 크죠. 결혼 정년기에 거의 비슷해졌다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여성의 평균 수명이 더 길거든요. 그래서 성비가 계속 낮아져요. 우리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성비가 100보다 훨씬 안 됩니다. 여자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면 3차 성비 다 통털면은 우리가 100이거나 우리 교재에 101 정도라 그랬는데 교재에 나온 수치는 우리나라의 수치고요. 실제 자연적으로는 100이거나 100이 좀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그래요. 3차 성비. 그래서 우리가 성비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조금 쉬었다가 모성 건강 관리 들어가도록 하죠.